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5월에 시험 본 유통관리사 2급 1회차 2과목 상권 분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바로 풀어 나갈게요. 점포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상권을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점포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점포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다음 중 소비자 흡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 한계 상권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 치시고요. 기본 개념이죠. 1차 상권, 2차 상권, 그 다음에 3차 상권으로 나뉘고 이 3차 상권을 우리가 한계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상권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고요.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반경 1km 이내,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2km 이내인데 거의 3차 상권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차 상권은 이용 고객이 60에서 70%가 온다고 하고요. 자, 2차 상권은 20에서 30%가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으로 5에서 10%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이 한계 상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허프 모델을 통해 소비자의 점포 선택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소비자가 선택을 고려하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다음 중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허프 모형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허프 모형은 지역 간의 거리 변수 대신에 거주지에서 점포까지 시간을 이용해서 모델을 전개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점포들 간의 이동거리 또는 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그쵸. 거주지에서 점포까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공식을 물어본 게 아니네요. 요인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네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입지와 상권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할 때 아래 글 상자 내용 중에 입지 개념과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주소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 표시된다. 얘는 그렇죠. 입지죠. 입지입니다. 입지를 찾아보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누가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아닌 니은이 들어있는 4번과 5번은 아웃돼야 되는 거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점포를 경영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의 부지나 위치적 조건, 얘도 입지네요. 니은도 입지죠. 그러면 3번도 아웃. 일정한 공간적 범위로 표현된다. 얘는 상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럼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리을 볼까요? 리을이냐 미음이냐의 차이네요, 결국에는. 점포의 면적, 형태, 층수, 층고, 주차장, 도로망, 임대조건, 얘는 입지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고요. 평가 항목, 거주 인구, 유동 인구의 양과 질, 점포의 수, 범위, 얘도 상권이네요. 지금 상권과 입지를 갖다 섞어놨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입지는 주체가 정한 장소를 말하며 정적인 공간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점으로 표시되고 지점 또는 부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 점포의 지세, 지형들과 같은密접한 관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선과 여건에 따라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은 상가 전체 소비자들이 있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뜻해요.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점, 상권은 범위, 면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뜻하고 유효 수요의 분포 공간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교과서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상권의 개념이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현재 기존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현재 상권과 신규 점포를 개설할 경우 그 점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이 분포 지역인 잠재 상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
점포의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거주상권과 점포를 이용하는 점포 주변 직장인들과 학생 등 비거주 소비자들이 공간 분포 범위인 생활상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은 따로 부가 설명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상권의 공간적 범위는 일정하지 않고 요일이나 계절과 같은 시간적 흐름, 교통상황, 경제상황,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출퇴근할 때도 상권은 늘어나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도 주말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할 때 행정구역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포의 상권 범위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특정 점포의 상권은 그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한계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나타난다? 아니죠. 원래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형태, 즉 이론상에서는 동심원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지형, 교통, 경쟁점, 유동인구, 행정지역에 따라서 위에서 나온 수많은 내용에 따라서 약간 비대칭형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상권은 비대칭, 방사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30번 상권의 계층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역 상권 내 동일 업종 간에는 고객 흡인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인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규 점포 입지를 선정하려면 우선 지역 상권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권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한 점포의 상권은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을 포함하는데 각 상권은 해당 점포로부터 거리 범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권은 엄격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명확한 구분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실제 상권의 경계 거리는 유동인구, 입지 환경, 복합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지역 내에는 지구가 있다. 맞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CST 기법인데 여기도 별표 칠까요? CST 기법은 항상 많이 나오니까요. 맵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CST 맵이란 거는 개념 자체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설문이나 CRM을 통해 실제 점포에서 이용 고객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에 직접 도면에 표시하고 그 표시에 대한 위치를 분석해서 분석을 실시한 후에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 지세, 지형 등을 고려해서 상권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매장에서 방문자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거주지와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지도에다 도식하고 표시한다는 얘기죠. 자, 얘는 어디 그러면 좋으냐?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하거나 경쟁 정도를 측정하거나 확장 계획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별 상권이 중복된 상태를 파악하여 경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여 1차, 2차 상권을 파악할 수 있다. 방금 얘기 드렸었죠? 규모 파악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 고객을 어느 정도 잠식할 건가? 그렇죠. 얘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상권 내 소비자들이 점포 선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점포의 예상 매출액과 적절한 점포 규모를 제공한다는 건 얘는 누구예요? 확률은 허프죠. 허프 모형입니다. 상권 내에 방금 전처럼 예상 매출액과 적절한 점포 규모를 우리가 확률상으로 구해낼 수 있는 건 허프 모형이다. 답은 4번이다. 나머지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요 31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소매 점포 상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상권 내 점포 밀집도라고 했는데 그렇죠. 점포 밀집도가 크면은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맞는 질문.
상권 내 점포들이 업종의 연관성, 그렇죠. 동종업종의 점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커다란 상권을 선매품 같은 경우에 형성을 하죠. 그래서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권 배후지의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상권에 크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점포 소유 형태, 이건 아무 상관없죠. 상권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짓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답은 4번. 점포의 주력 상품, 그렇죠. 점포의 주력 상품도 서로 다른 크기의 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3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입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 가장 옳은 것 했습니다. 여기도 별표 칠까요? 이 33번 문제도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도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떤 점포를 방문하도록 하는 입지적 특성과 관련된 원칙으로 이동 경로에 상업지역 쇼핑센터들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나왔다고요. 이 지문이.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 차단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고객 차단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 그대로 보셨을 거예요. 동반 유인 원칙은 뭐냐? 유사 또는 보충적인 소매업이 흩어진 것보다 더 군집해서 같이 모여있다는 거니까 더 큰 유인력을 갖게 됐다는 건 동반 유인 원칙, 군집이죠. 한마디로. 접근 가능성 원칙은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교통이 편리하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 가능성의 원칙은 두 개의 사업이 서로 고객을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해 있으면서 매출액이 높아지는 거. 보완이죠. 한마디로 보완. 그 다음에 점포 밀집의 원칙은 지나치게 유사한 점포들이 보충할 수 있는 점포들이 밀집하면 매출액이 감소한다 라는 겁니다. 서로 밀집하면 거꾸로 보충하고는 틀리게 4번 지문하고는 틀리게 매출이 감소한다 라는 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시험 문제 푸실 때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다. 34번.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시행하는 점포 입지 조건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건너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불리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점포의 면적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정사역형보다는 장방형, 그쵸? 도로가에 넓게 붙어있는 장방형이 유리하다. 맞는 지문.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구분 곡선형 도로에서는 커브 안쪽보다 바깥쪽이 불리하다. 이거 책에 그대로 나왔죠. 안쪽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다. 4번, 5번 맞는 지문. 이것도 별표 칠까요? 34번도 좀 공부하시면서 숙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번은 이때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암기할 건 아니고 그냥 세모치고 넘어갑니다. 폐업 시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4대 보험 상실신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폐업을 했으니까 근로자들이 퇴사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끝났어요 라는 소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실신고를. 맞는 지문.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다면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지문. 폐업 후 소득세 신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폐업 연도가 폐업일까지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 점포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5번은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은 여기도 별표 한번 칠까요? 우리 소매포화지수하고 시장성 잠재지수는 시험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매포화지수와 시장성 성장 잠재지수. 그래서 이 내용은 둘 다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시장 성장 잠재 지수에는 소매 포화 지수의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지역 시장의 미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래 지역 시장의 잠재력 같은 경우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수준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소매 포화 지수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잠재력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에는 이게 그 얘기네요. 즉 MEP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이 소매 포화 지수가 포함되어 있냐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소매 포화 지수하고 시장 잠재력 지수는 애초에 뭐가 틀리냐면 그 지수가 그 인수가 틀려요. 그래서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갖다 판단하는 지수고요. 소매 포화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미래냐 현재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변수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1번은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매 포화 지수에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어차피 2번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죠? 서로 상대방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소매 포화 지수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 그죠? 수익이 날 수 있느냐, 포화됐느냐 안 포화됐느냐, 경쟁점이 많으냐 적느냐를 보는 건데 얘는 미래랑은 다르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모두 높은 곳은 신규 출점 후보지로 좋은 거죠. 좋다는 겁니다. 좋다. 이거 3번 지문도 지금 틀린 지문인데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잠재력 지수가 모두 고객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지수다 보니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두 지수값이 가장 큰 지역이 가장 매력적인 상권이라고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틀린 지문인데 중요한 지문. 4번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특정 지역 시장의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 외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지출액을 추정하여 계산한다 라는 건데 아니죠. 시장 잠재력 지수 값은 타 지역에서 쇼핑 지수 지출액을 근거로 계산이 되며 타 지역의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MEP 값이 클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이 향상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 자체는 약간 뭐라 할까요? 살짝 애매하게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특정 지역시장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외의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지출액을 추정해서 계산된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장 잠재력 지수는 타 지역 쇼핑 지출액을 근거로 계산이 되는 건 맞는데 타 지역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MEP 값도 향상된다는 거지 얘에서 그 값이 계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렵게 냈어요. 36번 지문을. 말을 꽈서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소매 포화 지수는 낮은데 잠재력 지수가 높은 경우엔 아니라고요. 둘 다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다. 자, 37번입니다. 상권 분석 이론은 별표해 주시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은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도시의 수요가 두 도시에서 각각 유출되는 어느 정도 두 도시의 상대적 규모에 비례하고 두 도시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공식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컨버스와 레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을 수정하여 컨버스는 두 도시 간의 분기점을 설명했다. 맞는 지문. 2번도 지문이긴 한데 중요한 지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허프의 소매인력 이론은 도시 간의 상권 경계를 확률적으로 분석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소매인력 이론 자체가 레일리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장소를 지역 내의 후보 상권 중에 여러 상권이
상권의 상업 집적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률적 선별에 대해 효용의 상대적 크기를 집적 면적의 규모와 소비자의 거주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이론으로 나온 거라서 확률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허프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루스의 확률적 점포 선택 모형은 특정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과 매력 평가라는 소비자 행동 요소를 포함한다. 맞는 질문. 크리스탈러의 중심적 이론은 소비자들이 유사 점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점포를 가정한다는 것으로 했다. 맞는 질문. 자, 37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러 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8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창업자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정보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정보 시스템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상공인 365라고 바뀌었거든요. 소상공인 365 안에서 다양한 상권 분석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공되는 건 뭐가 제공돼요? 지역 내 소비소득, 소비분석 다 제공됩니다. 유동인구도 나오고요. 경쟁상황도 나옵니다. 경쟁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폐업했는지도 나와요. 지역 내 부동산 정보도 나오고요. 지역 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브랜드 선호도 분석은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거는 그 CRM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통회사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순한 소상공인 365에서는 여기서 제공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아웃이고요. 매출 분석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소상공인 365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 번만 체크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39번 공간 균배에 의해 입지 유형을 분류할 때 은행이나 가구점처럼 동일업종의 점포들이 모여있으면 은행이나 가구점처럼 모여있으면 집적 효과 또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입지. 이것도 별표할까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건 자주 나왔던 거죠. 같이 모여있으면 잘 되는 거. 집재입니다. 집재. 동일업종이 한 곳에 밀집하는 건 집재성. 4번이 답이죠. 목적성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입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입지 선택이 자유롭고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점포를 뜻하고요. 국지적 집중성 입지는 동일업종의 점포가 국부적으로 입지하는 겁니다. 동일업종이라는 거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부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집심성은 도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 배후지 중심부에 위치해서 상가 지역에 입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산재성은 흩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번 현재 시점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존 점포의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나 거주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조사 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요 문제는 별표 한번 치시고요. 이것도 솔직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답은 체크리스트인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법이라는 자체가 상권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한 후에 전문가의 경험적 데이터에 의존해서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그죠? 시장 잠재력 측정 기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상권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점도조사도 상권 범위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조사원이 대기하다가 내정객의 주소를 파악하거나 그 앞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걸 점도조사. 상권 범위 조사 맞습니다. 자, GCRM은 GIS와 지리정보 시스템과 CRM, 고객 관계관리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고 상권을 분석하는 기법. 2번도 맞는 질문. 내정객 조사는 점도조사와는 달리 방문한 사람입니다. 내 점포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상권조사 방법 맞고요. 5번에 지역 표본 추출 조사는
지역 내의 특성을 조사할 때 지리적 구분이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무작위로 고객을 선정해서 상권을 갖다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질문.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41번 상권 분석 기법이네요.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을 근거로 확률. 여러분들 확률 모형 제가 몇 개만 외워달라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률 모형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허프, ML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MCL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외워주시면 아마 MCI 모형, 이렇게 MCL 모형인가요? MCL 모형인 것 같아요.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사점포법이 틀린 거고요. 그죠? 유사점포법이 기존 분석 방법이니까 틀렸고, 허프 모형만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체크리스트법 다 들어가죠. 체크리스트법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얘는 시장 잠재력 측정 방법이라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도 회귀분석은 인과형 모형이죠. 회귀분석은 인과형 모형이기 때문에 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단순하게 이름만 섞어놓은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2번 소매점포의 상권 분석이나 입지 결정 방법에서 활용하는 통계 분석 중에 하나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여러분,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변화되는 걸 예측하기 위한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모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시면 다중회귀 분석에 따라 상권과 관련된 많은 영향 변수를 반영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죠. 있다인데 없다로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과 유사한 상권들을 가진 점포들을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맞는 질문. 매출액과 같은 소매점포의 성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나머지 다 맞는 질문이네요.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은 세모 치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공식이 있어요. 환산보증금 공식이 있는데 환산보증금 공식은 상가 임대보증금 더하기 월 임차료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예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라 답은 4번이에요. 그냥 4번이고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1,000만 원 보증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임대료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답은 4번. 44번. 점포 개점 시에 검토해야 될 점포 규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상가주택 점포는 등기부상의 전용 면적만 기록된다. 자, 44번에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파트나 점포는 등기부상의 전용 면적만 기록된다. 뭐 지금 계속 맞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자, 업종과 업태를 결정한 다음에는 점포 규모를 검토한다. 그렇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전용 면적만 관리된다. 아니죠. 이 건축물대장 같은 그 집합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어서 되거든요. 얘는. 근데 그 안에 전유부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모입니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개사 보면 공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었는데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라서 얘는 틀리라고 내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의 범위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라. 나머지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건폐율하고 연면적 그 용적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얘는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위점포 때와는 달리 소매점포가 체인화되는 과정에서 점포망 전체 차원에서 점포를 추가적으로 개점하거나 기존 점포를 폐점하는 등 점포망 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점포망 분석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입지 할당 모델이라는 겁니다. 입지 할당 모델은 점포 입지 선정과 이 입지 수요를 적절히 할당함으로써 어떤 기준을 최적화할지를 갖다 선정하는 모델을 입지 할당 모델이라 부르고요. 유사점포법은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기존의 유사점포를 선정해서 그 상권의 범위라든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죠? 1번은 아예 틀린 거고, 근접구역법은 점포의 영역을 그리드, 즉 격자로 나눠서 소비자들이 해당 격자 내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정한다 라고 했을 때의 가까운 경계, 상권의 경계를 구하는 거. 얘도 아니죠. 체크리스트법은 앞에 나왔었죠.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다양한 요인을 나열하고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해서 부재료들에 대해서 비교평가하는 거. 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점포 공간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 점유율에 대해 그 지역이 전체 소매 매장 면적에 대한 해당 점포의 매장 면적의 비율이 비례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점포의 공간과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아니죠. 결국에는 가장 인접한 거는 2번이다. 왜냐하면 가장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살짝 여러분들 소매포화지수와 시장 성장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문제를 잘못 읽는 바람에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36번 다시 한번 푸실 때 RSI하고 MEP를 갖다가 정의 또 보시고요. 얘는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은 3번 지문이었다는 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RSI가 높은 지역과 MEP가 높은 지역이 좋은 상권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과목 풀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또 3과목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